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차시 고려의 지배 세력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고려 시대에는 지배 세력이 처음에 호족으로 출발했다가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주요 역사적 사건 및 특징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여유계 선생님이 고려 왕조 500년 동안의 주요 연표를 살펴보자고 이렇게 실어놨는데요. 여기 보면 무신정변을 지금 다른 색깔로 이제 표시를 해놨죠. 그쵸? 무신정변을 이렇게 색깔로 넣은 이유는 이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요 사건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딱 나열을 해놨고 거기 밑에 지배 세력과 대외 관계를 이렇게 실어놨는데요. 고려가 건국될 때 지배 세력은요, 우리 태조왕건이 무슨 출신이었죠? 그렇죠, 호족이죠. 그렇죠. 그래서 빈칸 1번 호족이고요. 호족. 그 다음에 이 호족이 중앙에서 계속 고위 관료를 배출하게 되면 문벌귀족이 됩니다. 문벌귀족이 되고, 이 문벌 귀족들이 굉장히 이제 계속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무신들이 이 차별을 받으면서 무신정변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면서 지배 세력이 무신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무신이 집권할 때 몽골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몽골이 침입했을 때 이제 항쟁을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몽골한테 항복을 해서 원간섭기의 시기로 가게 되거든요. 그 원간섭기의 시기에 지배 세력이 권문세족입니다. 그리고 이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등장한 세력이 신진사대부이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지배 세력이 호족에서 문벌귀족, 문벌귀족에서 무신, 무신에서 권문세족, 권문세족에서 신진사대부로 변화해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과 주요 특징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기 보면 요라는 나라를 건국한 민족이 거란족이고요. 그 다음에 금나라를 건국한 것은 여진. 그 다음에 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는데 그 제국 중에서 중국 지역에 세운 나라 이름이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간섭기를 겪게 되고 이 원간섭기 때는 친원파와 그 다음에 그 원이 이제 계속해가지고 세력이 강했던 것이 아니라 원의 세력이 약해졌던 틈이 있었어요. 그때 중국 본토에서 명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되는데 그래서 이 친원파와 친명파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나라를 이끌었던 몽골 부족은 자기들 원래 근거지였던 이 초원지대로 가버리고 중국 본토를 명이 차지하게 되는데 조선이 건국되면서는 이 명에 사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요. 자, 이렇게 주요 연표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지배 세력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탐구활동 1번은 문벌귀족의 특징과 문벌귀족 사회의 동요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밑에 글을 좀 읽어보시면 국가 통치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신라말 호족 출신과 육두품 계열의 유학자들이 새로운 지배층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라말 호족 출신과 육두품 계열의 유학자.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이제 고려를 이제 이끌게 되는데 이들 중에서 여러 대를 거치면서 다수의 고위 관리를 배출한 가문을 문벌이라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었는데 이 다수의 고위 중앙에서 다수의 고위 관리를 배출한 사람들은 문벌 귀족이 되지만 지방에 계속 남아 있었던 호족도 있었죠. 그 지방에 계속 남아 있었던 우리가 호족은 뭐로 변신한다 그랬죠? 그렇죠. 향리라고 했습니다. 향리. 자, 그래서 중앙으로 갔던 호족들이 문벌귀족으로 변신하게 되는데 이 문벌귀족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했거든요. 2018년 11월 고2 모의고사에 나온 내용을 선생님 좀 변형을 해봤어요. 여기 보면 경원희 씨 가문의 이자겸으로 대표되는 고려의 지배층인 문벌귀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 문벌귀족의 대표적인 문벌이 바로 경원희 씨 가문이에요. 여기 보면 이 문벌 귀족들은 빈칸 9번과 10번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뭐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냐면 과거와 음서를 통해 가지고 관직에 진출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7차시에 우리가 학습을 했었는데 과거는 이제 뭐 유교 경전을 암송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논술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이제 시험에 치는 거고, 음서는 자기 그 부모님이나 아니면 장인어른이나 이런 가족, 직계 가족 중에서 5품 이상의 관리가 있으면 이 5품 이상의 자손들은 시험 없이 바로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어요. 그게 음서였죠. 음서. 그 다음에 관직에 진출하면 국가로부터 이제 과전도 받고요. 이제 지금의 약간 성과급이라고 할까요? 1년에 2번 녹봉도 받았는데, 특히 음서로 관직에 진출을 하게 되면 공음전이라고 하는 세습이 가능한 토지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쵸? 음서로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에게는 세습 가능한 토지인 공음전을 지급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왕실이나 다른 문벌과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었어요. 우리 지금도 재벌들 중에는 물론 대부분의 재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재벌들 중에는 재벌과 재벌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뭔가 권력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혼인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고요. 이런 문벌귀족의 지배체제가 무너진 이유는 무신들이 무신정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배세력이 무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문벌귀족의 특징 한번 정리해봤고요. 질문 2번. 대표적인 문벌로 딸들의 예종과 인종에게 거듭 시집 보내면서 왕의 능가하는 권력을 휘두르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난을 일으킨 인물. 이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자겸이라는 인물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여기 모의고사 문제에서 경원희 씨 가문의 이자겸으로 대표되는 고려의 지배층의 문벌귀족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는 문구가 있었죠. 이자겸 대표적인 문벌귀족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요. 이 이자겸이 이제 난을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진압이 되긴 했지만 이 이자겸의 난을 계기로 문벌사회 분열이 더욱 심해졌어요. 궁궐이 불타면서 왕의 권위는 떨어지고 민심도 크게 동요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때 왕이었던 인종이 승려 묘청과 문신 정지상 등 서경 세력을 이용해서 개혁 정치를 추진하거든요. 서경 세력이 있으면 무슨 세력도 있느냐? 지금 고려의 수도가 어디죠? 옆에 지도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개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원래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경 세력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개경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서경 세력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이 서경 세력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 사람들은 풍수지리설을 앞세워가지고 서경 천도를 주장하거든요. 우리 통일신라 시대 풍수지리설 배웠어요. 풍수지리설 뭐였죠? 그쵸? 뭔가 땅의 어떤 지세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명당을 찾아 나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경이 길지다, 서경이 명당이다, 그러니까 수도를 서경으로 옮겨야 된다 라고 추진하면서 이 사람들은 칭제건원, 금국정벌을 주장합니다. 칭제건원 우리 광종할 때 배웠어요. 칭제건원 뭐였죠? 그렇죠.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세운다, 이런 뜻이었고요. 금국정벌은 왜 등장하게 되냐면 이때 이제 여진이 힘을 키워가지고 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고려의 군신관계를 요구해와요. 그때 개경 세력들은 군신관계를 수용하고 고려의 안정을 도모하자라고 주장했지만 서경 세력들은 아니다, 금나라를 정벌해서 자주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 개경의 근거를 둔 보수적인 문벌의 반대로 서경천도가 좌절되니까 이 묘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북지방을 대부분 점령하고 한때 위세를 떨치기도 했지만 결국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에게 1년 만에 진압됩니다. 여기서 김부식은 대표적인 개경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났던 개경과 서경의 위치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관련 내용이 나온 걸 선생님이 실어놨는데요. 역사의 라이벌로 지금 빈칸 15번의 인물과 빈칸 16번의 인물이 등장하죠. 자, 빈칸 15번은 서경은 풍수지리가들이 말하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만약 이곳에 궁궐을 세우고 여기로 옮겨 지내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바로 묘청이 되겠습니다. 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 묘청이 되고요.
금년 여름 서경 대화궁에 30여 군데나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서경이 만약 좋은 땅이라면 하늘이 이렇게 하였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서경 천도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빈칸 16번의 인물은 김부식. 김부식은 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벌 귀족들이 개경파와 서경파로 나눠가지고 대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2019년 6월 고2 모의고사에 나온 내용을 보면 묘청은 금국정벌과 칭제 건원을 내세우면서 자주적인 대외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반면에 김부식은 묘청은 그랬다는 거고요. 김부식은 금국과 사대 관계를 통해서 고려의 안정을 꾀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러한 대립과 갈등이 문벌 귀족 사회 모순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라고 모의고사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난 이 사건 알아두시고요. 하나 더, 두 개 더 나와 있어요. 모의고사에 2017년 6월 고2 한국사 모의고사와 2018년 9월 고2 한국사 모의고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역사적 사건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죠. 그쵸? 여기 보면 문벌 귀족 사회 내부 모순이 배경이 돼서 풍수질서를 근거하고 칭제 건원과 금국정벌을 주장하고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서 진압됐던 이 사건 가와 그 다음에 이자겸에 난 뒤에 일어난 이 가사건에 대한 사건명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묘청의 난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선생님 문벌 귀족의 특징과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그러면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탐구활동 2번. 탐구활동 2번을 보시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수습한 후에 국정은 안정되었지만 문벌사회의 모순에 대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국왕은 젊은 문신과 함께 향락에 빠져가지고 실정을 거듭하죠. 반면에 무신은 승진에서 제한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차별을 받았고 일부 젊은 문신에게 모욕을 받으면서 분노가 쌓여갔어요. 하급 군인도 토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자벽에 자주 동원돼가지고 불만이 많았죠. 결국 정중부 등 무신이 정변을 일으켜서 많은 문신을 죽이고 왕을 교체했습니다. 그게 1170년에 일어난 무신정변이에요. 선생님이 밑에 사진도 이렇게 실어놨죠. 여기 보시면 요 인물이요. 누구냐면 김돈중이라고 하는 김부식의 아들이에요. 근데 김돈중이 지금 무신이었던 정중부의 지금 수염을 지금 촛불로 태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게 사료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이렇게 정중부는 대궐을 지키는 경비 장교였는데 어느 날 김돈중이 촛불로 정중부의 수염을 태우니 정중부는 그를 잡아 때리고 욕하였다. 김돈중의 아버지 김부식이 화가 나서 인종에게 말하여 정중부를 매질하려고 하니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 이랬죠. 여러분 지금 이 사료에서 뭔가 느껴지는 바가 없나요? 누가 잘못했어요? 김돈중이 지금 정중부의 촛불로 수염을 태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중부가 이제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욕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김돈중을 잡아 때리고 욕했냐면서 다시 또 정중부를 매질한 거잖아요. 원인 제공은 김돈중이 했는데 물론 폭력은 잘못됐죠. 그쵸? 정중부가 그를 잡아 때리고 욕한 건 잘못한 거죠. 그쵸? 지금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지금 요 사람은 누구냐면 이송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은 무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이 사람은 나이가 젊은 한회라고 하는 문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이제 그 이송한테 오병수박희라고 하는 그런 택견 종류의 하나인 무술을 시켰는데 겨루기를 시켰는데 이송이 진 거예요. 그래서 문신이었던 한례가 뭐 그것도 못하냐면서 지금 뺨을 때리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사료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의종은 정사를 돌보지 않고 놀러 다녔는데 경치가 좋은 곳에 이르면 수레를 멈추고 경치를 감상하면서 풍어를 읊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보연원으로 가는 도중에 대장군 이소홍한테 오병수 바퀴를 시켰어요. 아까 택경과 같은 전통무예의 하나라고 했죠? 이소홍이 무신이기는 하지만 나이가 많고 힘이 약해 이기지 못했다. 이때 문신 한례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면서 이소홍의 뺨을 때리니 섬돌 아래로 넘어졌다. 이 모습을 보고 왕과 문신들이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 앞에서 봤던 정중부의 입장이라면 또 대장군 이소홍의 입장이라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화가 나겠죠? 이런 사건들이 계기가 된 데다가 기존의 무신들의 어떤 차별하던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더 이상 차별받으면서 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1170년에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무신정변을 고려사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왕의 행차가 보연원에 가까이 왔을 때 이고가 일반과 함께 먼저 가서 왕명이라 속이고 순검군을 집합시켰다. 왕이 보연원에 들고 신하들이 물러날 무렵에 이고 등이 임종식, 이복기, 한례 등을 죽였다. 문신들이죠, 이 사람들. 국왕을 모시고 따라온 문신과 환관이 모두 해를 입었다. 또 개경에 있는 문신 50여 명을 죽인 후에 정중부 등이 왕을 항궁시켰다. 그래가지고 이의방, 정중부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무신정변이 일어났던 거죠. 그럼 여러분 질문 4번요. 무신정변이 일어난 배경 뭔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여러 가지 얘기해 줬잖아요. 그걸 다 통틀어 가지고 하면 그렇죠. 무신에 대한 차별 때문에 무신정변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차별입니다. 차별. 뭐 구체적인 차별도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여기 앞에 선생님이 실어놨기 때문에. 자, 그럼 무신정변 살펴봤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이의방이 권력을 잡았어요. 그러다가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으로 권력이 막 순식간에 넘어가요. 서로 막 죽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지배 기구를 활용해가지고 통치를 했는데 무신들의 회의 기구가 뭐냐면 중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구들이 너무 많아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 자신들만의 연상하는 연상법을 가지면 좋겠는데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이걸 어떻게 연상했냐면 중방, 중요한 일을 의논하는 방. 그래서 이건 무신들의 회의기구 이런 식으로 연상을 했거든요. 중요한 일을 의논한다. 중방. 여러분들 그렇게 연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신병경호를 맡은 사병집단 이거는 도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도자에서 무리도자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병집단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쫙 늘어서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도방 연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최씨 무신 정권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최씨 무신 정권은 뭐냐면 이 무신들이 지금 권력자가 계속 순식간에 바뀌니까 최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나서부터는 자기 자손들한테 권력이 세습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최씨 무신 정권이라고 하고요. 이 최씨 무신 정권기에서는 최고 권력기구로 뭐가 등장하냐면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도감 우리 어디서 들어봤던가요? 도감? 우리 공민왕 할 때 도감 있었잖아요. 그쵸? 전민변정도감. 그 다음에 우리 고려의 독자적인 회의기구 할 때 도병마사 말고 또 뭐 있었죠? 식목도감 있었죠. 그쵸? 그래서 도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관청을 말하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앞에 교정을 여러분이 뭐로 연상하시면 좋겠냐면 우리 뭔가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거. 예를 들면 치아가 좀 틀어졌어요. 그럼 치아 뭐를 하죠? 교정을 하죠.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정도감. 그 다음에 최씨 정권을 유지하는 군사적 기반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도방과 세 개의 군대가 합쳐진 삼별초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군사적 기반이고요. 그 다음에 최후가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는 정방이에요. 그래서 이 정방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상을 하시면 좋겠냐면 우리 인사권이라고 하는 게 정해진 자리에 사람을 배치하는 거잖아요. 정해진 자리에 사람을 배치한다. 정방, 인사권 장악. 이렇게 연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신 집권자와 지배기구까지도 살펴봤고요.
옆에 보시면 무신직관계 지금 봉기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죠. 이 무신직관계 봉기가 엄청 많이 일어난다는 건 정치가 제대로 운영됐을까요? 그렇죠. 지금 지배자들도 계속해서 빨리빨리 바뀌고요. 뭐 최충원 같은 경우에는 봉사 10조라고 해서 뭐 빨리 개혁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을 왕한테 올리기도 해요. 근데 뭐 이 봉사 10조 뭐 올렸다고 해서 정치가 뭐 제대로 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농민들을 많이 수탈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대표적인 농민 봉기로 뭐가 있냐면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가 난을 일으켜요. 저번에 수업할 때 보니까 어떤 반에서 선생님 망이망소이가 남매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던데요. 망이망소이는 선생님 찾아보니까 형제예요. 형제. 숯을 만들던 형제였거든요. 근데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가 무리를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난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만적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만적은 최충원의 노비였거든요. 아까 무신직권자 최충원의 노비였는데 만적이 뭐라고 하냐면 장수와 재상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아니다. 우리 아까 권력자 중에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도 천민 출신인데 최고 권력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최충원과 주인들을 몰아내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랬어요. 그래서 만적이 봉기한 이유를 유추해보면 여기 밑에 선생님이 2021년 3월 9일 한국사에 나온 내용을 좀 변형해서 실어놨는데 만적이 봉기한 이유는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신분해방인 거예요. 신분해방을 목표로 노비들을 모아서 봉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사전에 발각돼가지고 실패하죠. 그래서 만적은 조금 봉기의 이유가 다릅니다. 신분해방을 목표로 노비들을 모아서 봉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운문에서 김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농민을 이끌면서 봉기를 했고 아까 망이망소이 공주 명학소에서 차별과 수탈을 반발하면서 봉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주 명학소에서 이 소가 뭘 말하냐면 우리 지난번 7자 시에서 배웠던 향부곡 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특수행정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뭐 이사도 함부로 못하고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신분은 양민인데 굉장히 세금도 많이 내고 차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별과 수탈에 반발하면서 일어난 것이 바로 공주 명학소의 망이망소이의 난입니다. 그래서 망이망소이, 공주 명학소, 그 다음 무신직권기에 일어났던 봉기지라고 연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신직권기에 이런 농민과 천민의 저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탐구활동 3번 원간섭기에 등장한 권문세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중간에 지금 어떤 내용이 빠져 있냐면 아까 그 무신집권기 때 보면 여기 보면 개경환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최후가 집권했을 때 몽골이 고려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최후가 이제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가지고 몽골에 대항하려고 하는데 뭐 거의 막 9차례 들어오는데 계속 항전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전쟁은 뭐 40년 가까이 이어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개경으로 개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몽골한테 우리가 항복을 하자 이런 여론이 형성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개경으로 한도되면서 최씨 무신 정권이 붕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간섭기 몽골이 이제 항복하고 나서 원간섭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등장한 지배 세력이 권문세족이에요. 이 권문세족은 원이 내정에 간섭하면서 몽골어 통역관이나 황간 등 원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친원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권문세족도 이 지배층으로서의 어떤 모범을 보이기보다는 이 백성들을 수탈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 사료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근래에 와서 공신들에게 지급된 토지, 사찰에 시주된 토지, 정동행성 이문서와 응방에 하사된 토지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백성들한테 해독을 입히고 나라를 좀먹어서 그 패단이 극심하다. 나라에 들어오는 조세가 몽골과 전쟁을 치를 때와 비교하여도 한참 미치지 못하니 만약에 홍수와 가뭄을 겪게 되면 백성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렇게 고려사에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권문세족의 어떤 특징을 조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과서 이게 24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45쪽이에요. 교과서 45쪽에 마지막 단락을 참고해가지고 권문세족의 특징을 정리하는 마인드맵을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여기 교과서 45쪽 권문세족의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권문세족은 주로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평의사사를 장악해 국정을 좌우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도평의사사는 뭐냐면 옆에 보면 우리 도병마사 있었잖아요. 도병마사. 그거를 개편한 기구로 구성원이 확대되면서 최고 정무기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평의사사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대농장을 차지하고 농민을 핍박해서 노비로 삼는 등 사회모순을 심화시켰죠. 아까 우리 고려사에서도 봤지만 이 사람들이 토지를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면서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그런 모습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관련해서 권문세족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 기철 등이 대표적이다라고 선생님 적어놨어요. 이거 우리 공민왕 할 때 공민왕이 기철을 비롯한 권문세족을 숙정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주로 음서를 통해 관직 진출하고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뭘 장악한다고 했죠? 그렇죠. 도평 의사사를 장악한다고 했었고요. 농장은 대농장을 소유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권문세족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문세족들을 이제 좀 견제하기 위해서 고려 말에 공민왕이 이제 누구를 이제 성장시키냐면 바로 이 신진사대부를 성장시켜요. 이 신진사대부들은 공민왕의 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 공민왕이 신진사대부를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성균관을 정비하는 그런 모습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이 신진사대부의 특징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지방 향리의 자제로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된 자들이 많았고요. 경제적으로는 중소지주가 대부분이었대요. 아까 권문세족과 비교해보면 완전히 다르죠. 아까 권문세족은 주로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진출하는데 이 사람들은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고 그 다음에 아까 권문세족은 대농장을 소유했는데 이 신진사대부들은 중소지주가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시 권문세족의 횡포를 비판하면서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신진사대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고려시대 지배 세력이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로 변화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난 주요 역사적 사건 및 특징에 대해서 학습을 했어요. 시대 순으로 하기보다는 주제별로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거란, 여진, 몽골의 침입과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 빠뜨렸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거란, 여진, 몽골과의 관계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